시작하겠습니다. Q&A. 평균적인 배송기간이 궁금하고 오래 걸렸을 때 대처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평균적인 배송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2주, 보통이 3, 4주 걸리고 오래 걸렸을 때 대처 방법은요? 그냥 오래 걸리면 고객한테 말해야죠. 고객한테 말해서 이런 이유로 현지 사정으로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 상품을 좋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주문 취소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 배송이 지연됐을 때 한 2달, 3달 넘어갔을 때도 이 취소를 하는 경우가 그때까지는 기다린 게 아까워서라도 사람들이 취소를 안 하고요.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는 취소를 하는 것 같아요. 2-3 달이 걸렸을 때. 예. 그런 경우가 많고, 그리고 5번이 중국 구매 대행과 유럽 구매 대행을 비교했을 때 마진이라든지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둘 다 블루오션이에요. 하기 나름이에요. 지금 유럽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강생 중에 4개월 만에 1억 달성하신 분이 나왔어요. 예, 1억 달성하신 분이 1년 동안 6명이 나왔고요. 그렇다는 거는 뭐 아직까지 먹고 살만한 시장이다. 1억이면은 한 달에 순수익이 2천만 원인데 그러면 거의 뭐 대기업 그 수준이잖아요. 뭐 정확하게 제가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그렇고 중국 구매 대행으로도 당연히 지금 잘 나가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뭐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결국에는 살아남는 사람들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년차 구매 대행 업자가 되는 그런 사장님들이 1000명이 투입이 됐다고 봤을 때 한 10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차.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성공을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꾸준히만 했던 사람들이고 2, 3년 차 이제 조금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고 롱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10% 중에서도 한 10% 똑같이 그러면은 한 10명 정도 남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꾸준히만 하면은 무조건 돈 벌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때까지 포기했는데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많이 하면서 그 사장님들 많이 봤는데 포기를 한 사람 말고는 매출이 안 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거는 뭐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거는 하면 돼요. 그리고 6번 배송 대행지 비용까지 모두 합한 최종 원가를 계산하고서 최저가로 올라가 있는 상품과 비교했을 때 마진 10% 정도 남는 상품이면 판매해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하셨는데 주변 유럽 구매 대행 하시는 사장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마진이 나셔서 주문 들어온 걸 취소하셨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마진율이 10%대여도 상품 등록을 해도 될지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포기하고 안전하게 20% 이상 전도로 잡고 올려야 할지 밑에 또 있네. 가격 경쟁을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서 마진율을 낮게 올려야 할지 고민인데 정 사장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저는 발주 직원을 써요. 예, 발주 직원을 쓰기 때문에 파손이나 이 교환 이슈가 많은 유리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뭐 플라스틱 큰 거 이런 것들은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제품 아니고서는 한 5,000원 이상만 남아도 저는 등록을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발주를 하고 등록까지 다 해야 되는 1인 사업이면은 그때 당시에 저도 1년차까지는 제가 다 했었거든요. 그때 1년차 때 매출이 6천만 원이 나왔고 순수익이 한 1,200에서 500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하루에 14시간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 발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10,000원 이상 되지 않는 상품은 상품 등록 안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발주하는 시간을 줄여야 상품 등록을 많이 할 수 있고 상품 등록을 많이 해야 내 데이터가 쌓이고 내가 잘 때에도 주문이 들어오고 그러면 내가 진짜로 디지털 노마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요거는 기준점, 자기만의 기준점이 있으면 좋은데 1인 사업가는 10,000원 정도 이상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퍼센트로 따지는 게 아닌 게 저는 한 번 발주당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원 이상이면은 상품 등록을 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살 스피커가 20만 원에 판매했는데 10,000원 남는 거면 마살 스피커 한 개 팩이 나면 20만 원, 그러니까 18만 원 날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원가가 그 정도니까. 그러면은 이때까지
팔았던 18번의 주문을 다 없애는 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10,000원 이상이 남더라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7번, 반품 비용을 주로 상품 등록을 하실 때 반영해서 올리시는지, 아니면 상품 등록할 때는 우선 기본 반품비로 올리고 반품이 들어올 때마다 반품비를 계산해서 고객에게 따로 알려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상품 가격대별로 반품비를 대략 어느 정도로 책정하는 게 적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상품가의 한 4분의 1 정도를 잡아서 반품 비용을 계산했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 그냥 제 은사님이, 딩사장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해보니까 상품이 막 다양하게 막 되다 보니까 이 반품 비용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쇼핑몰에서 올릴 수 있는 최대치를 제가 측정을 하는데,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는 상품 판매 가격의 반 이상을 못 올리게끔 반품비가 설정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쿠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제가 편도 5만원, 반품 왕복 10만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근데 이게 반품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야 될 때 왕복 배송비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거 10만원 다 받으면 날강도잖아요. 그래서 그냥 고객한테 정말로 그 제반 비용 정도, 그 총 들어가는 토탈 금액을 안내를 하고 이렇게 반품을 해드리는데, 저는 이 반품도 발주하시는 직원분의 인건비가 나가고 제 인건비도 나간다. 전화하는 CS 인건비도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빡빡하게 이 상품 왔다 갔다 하는 비용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발주한 비용, 그것도 내가 받아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000원, 20,000원을 붙여서 반품 비용을 책정을 하고요. 고객한테 알려드려요. 이렇게 편도, 그 다음에 왕복 배송비가 이 정도 나왔다, 제반 비용이 이 정도 나왔다, 그리고 우리 CS 서비스 비용이 이 정도 나왔다. 그래서 저는 반품 비용으로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벌어 먹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10만 원의 배송비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한테 살살 기어야죠. 제발 한 번만,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해서, 그 10만 원 이상 나왔다. 근데 우리가 쇼핑몰에 10만 원 이상 못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측정해 놓은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대부분 반 이상은 그걸 들어주고요. 반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들어준다는 거죠. 10만 원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JS 진상들은 그냥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내가 구매를 했을 때도 10만 원이 적겠으면 그것만 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건 로스 비용으로 잡습니다. 8번, 상품을 소싱할 때 아마존에 주로 실측이 대략 나와 있기는 하지만 종종 말도 안 되게 좀 크거나 작게 올라왔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사이트를 일일이 찾아보는 수밖에 없던데, 혹시 정 사장님께서는 이런 경우 좀 더 효율적으로 부피를 알아보는 방법이 따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스캔 뜨면은 거의 진짜 맞아요. 이제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스캔 떴는데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 없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게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아마존 수치가 이 패킹된 포장 크기를 재는 경우도 있고 안에 상품만 재는 경우도 있고 막 다 달라요. 그리고 막 안 재고 대충 때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존에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상품이랑 비슷한 상품이랑 좀 비교를 해보고 그 부피를 좀 측정을 하는 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보통은 부피 무게 계산을 그러니까 부피 수치를 계산을 할 때, 부피 무게를 계산할 때 한 가로, 세로, 높이 곱하잖아요. 곱하고 나누기 6,000을 하는데, 가로에다가 5cm 더하고 세로에다가 5cm 더하고 그리고 높이에다가 5cm 더해가지고 좀 러프하게 잡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배대지에 들어왔을 때 그 상품을 다시 재포장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뽁뽁이라든지 우리 독일의 아주 스멜이 좋은 그 재활용 똥봉투 같은 게 있어요. 똥봉투가 아니고 똥종이, 똥종이로 막 싸갖고 오거든요. 그게 한 5cm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좀 러프하게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9번, 주로 대략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매출 순이익이 유지되고 나서 다른 일본이나 중국, 미국 구매 대행 또는 병행 수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월 매출 6천이면 하루 종일 다 써야 돼요. 근데 다른 나라를 할 수 없는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3천 정도 나왔을 때, 3천이면 순수익이 500 정도 됐을 때, 그때 다른 나라들을 펼쳐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같은 경우는 달라요. 중국은 마진 구조가 아예 저희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할 수 없지만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우리 유럽 구매 대행은 3천 정도 나왔을 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번 각 마켓마다 브랜드 정품 소명을 하는 방법. 각 마켓마다는 마켓에서 정품 소명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는 형식으로 정품 소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게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그거를 삭제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 A급 브랜드인 경우가 많아요. A급 브랜드 정품 소명을 하라고 많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애초에 사업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A급 브랜드는 우리가 낚시용으로 던져놓고 B급 브랜드, C급 브랜드를 판매를 하는 정략으로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품 소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제가 알려드릴 때 그런 식으로 알려드리는 거고요. 정품 소명은 저도 계속 변화되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진짜 인보이스 하나 발급받아가지고 보내주면 끝났어요. 근데 요새 안 그래요. 요새는 하나하나 또 다 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뭐 쇼핑몰 관계자랑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싸우고 네가 구매된 걸 아냐? 내 구매된 강사야 이래갖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대부분 그 기사 하라는 대로 하면은 사실 소명이 다 되는 편입니다. 왜냐면은 브랜드 정품이기 때문에 뭐 공홈에 있는 거를 사서라도 뭐 그렇게 한다면은 정품 소명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초보자일 때 좀 많이 들어와요. 저같이 그 물건을 많이 판매한 상태에서는 정품 소명이 들어올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중간 이게 페널티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리셋이 되고 다른 오픈마켓들도 뭐 페널티가 뭐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조심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초보자 때는 진행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이게 농축이 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진행할 일이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번 유럽 나라별 각각 아마존을 가입해야 될까요? 프라임도요. 가입 뭐 제 생각에는 독일 아마존은 무조건 프라임까지 가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럽 그러니까 독일 아마존에도 독일 상품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 유럽의 다른 나라 상품들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상품들을 소싱을 하고 판매를 하다가 그 나라의 특정 나라의 상품이 많이 팔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나라의 아마존을 들어가야 되는 때가 오면은 그때 다른 나라는 프라임을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근데 아이디를 각각 두는 게 좋은 게 지금 뭐 아마존 블락 문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아마존을 쓰던 사람이 독일 아마존을 그대로 쓰면은 블락이 되고 그러면 미국 아마존까지 정지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나라의 아이디를 따로 가져가고 그리고 카드도 뭐 제 생각에는 따로 하면 좋기는 한데 지금 그냥 푸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푸는 방법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저희 네이버 카페 들어오시면 다 알아요. 이렇게 홍보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12번 아마존 외에 추천할 만한 좋은 소싱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좋은 소싱처가 있으면 내가 먹지 어떻게 알려드려요. 내가 또 구매 대행업자인데 이거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존도 보고 아이딜로도 보고 그다음에 뭐 구글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안정성 보고 안 해도 돼요. 그게 있어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실적 보고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안정성 보고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리스트를 정리해 놓아야 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생산 실적 보고를 해도 되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산 실적 보고는 생산을 해야 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매 대행이니까 너의 물건 파는 건데 뭔 생산 실적 보고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매출 장부에 이 화장품을 얼마에 뭐 누구한테 팔았다 요 정도 정리만 되면은 그거 나중에 소명이 들어왔을 때 그 장부에서 화장품만 쏙쏙 뽑아가지고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장부 정리만 잘 해놓으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장님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좀 많은 얘기들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많이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여기 투트랙 대표님 채널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